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엄청 빠졌습니다. 블랙 먼데이 얘기도 나왔죠. 하루 만에 코스피가 9% 빠지고 니케이도 12% 맛이 가는 거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죠. 그거 얘기 나오면서 쌈의 룰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를.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뜨면 주식시장에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저는 퀀트기 때문에 백테스트를 또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유일하게 보는 주식 유튜버가 김단태 님이죠. 땡큐. 김단태가 쌈의 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이름은 어떻게 읽는 것인가? 쌈인가, 샴인가, 쌤인가, 잠인가? 독일어면 잠이 맞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블룸베르크를 켜보니까 블룸베르크 기자는 쌈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경기 침체를 예측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이분이거든요. 클라우디아 쌈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경제학자시고요. Risk Tolerance and Asset Allocation, 그러니까 위험 수용도와 자산 배분이라는 박사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자산 배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미국 실업률의 3개월의 이동 평균이 최근 12개월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룰을 만드셨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이동 평균은 뭐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이제 이번 달이 4.3%, 지난달이 4.2%, 지난달이 4.1%라고 하면 4.1, 4.2, 4.3, 3을 더하면은 4.2%가 3개월 이동평균이잖아요. 그쵸? 근데 전에 1년 동안 실업률을 봤는데, 근데 최근 1년 동안의 최저치가 3.7% 이상이다. 그러면은, 삐삐, 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가보면은 이 룰이 이제 언제 있었으며, 이 룰의 적중률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1950년대 전까지 좀 생략을 했고요. 자, 예를 들면 1981년에 이게 떴어. 11월에 이게 떴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는 4개월 전인 81년 7월 이때부터 벌써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0년 10월에 떴는데 이것도 3개월 전에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으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쌈이 뜨면은 경기 침체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경기 침체 초기에 이 쌈 룰이 삑삑삑 뜬다라는 겁니다. 이걸 딱 보면 우리 이제 경기 침체구나. 이미 경기 침체 들어왔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리고 이걸 몰랐던 이유가 뭐냐? 이게 뜬 게 자주 뜨지 않잖아요. 2001년, 8년, 20년, 24년에 뜨는데, 근데 이제 2008년에는 그때는 제가 이제 애기였기 때문에 관심 별로 없었고, 2020년 코로나 빡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때 뭐 쌤을 챙기고 있겠습니까, 그때? 지금 당장, 식당 문 닫았네? 나 이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룰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쌤이 삑삑삑 뜨기 시작하면은, 이 룰이 맞아 떨어지면은, 그때가 경기 침체의 초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1950년대부터 거의 매번 맞았다라고 하네요. 이게 1980년대 후고요. 이게 1980년대 전입니다. 이 보면은 이럴 때도 있어요. 59년 9월에 이게 한번 떴었는데 이때는 경기 침체가 아니었고 5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맞는다 이겁니다. 이게 뜨면은 경기 침체 초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쌈 선생님은 저 룰이 경기 침체를 암시하면은 서민들, 극빈층들한테 지원금을 미리 보내줘가지고 미래에 아주 심각하게 될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이런 이제 룰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복지의 팬이신 거죠, 한마디로. 왜냐면 이게 실업률이라는 게 처음에는 천천히 오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보여드릴게. 이거 봐봐. 이거 보면은 이제 쌤 룰이 이제 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경기 침체 초기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많이 안 늘었는데 그 후에 실업률이 훅 올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훅 오르잖아요. 이렇게 훅.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올랐고 확 올라갔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미 예감하고 이제 서민들한테 미리 복지를 해주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는 없는 지표이고요. 우리 이제 경기 침체 들어왔어 웰컴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에서도 실제로 이 지표를 참고하고요.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쌈 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강원국은 미국 서민 복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까요? 아프리카 기린 목표가 몇 개인가? 이게 사실 더 관심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미국 주식시장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 서민복지보다 이쪽이 훨씬 더 관심이 많고요. 참고로 이걸 제가 써놓고 재밌다 해가지고 제가 혼자 낄낄 웃다가 실제로 GPT 찾아봤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아프리카 기린 목표가 몇 개인가? 답변이 뭘까요? 사람과 똑같이 7개라고 합니다.
일단 그거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싸움의 룰이 11번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이렇게 11번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11번 사례 중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주식시장이 오른 건 4번에 불과합니다. 7번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7번은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의 룰이 뜨면 이게 주식시장의 악재인 거는 맞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경제학자가 주식시장에 필요한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좋은 지표입니다. 우리 쌤 누나 짱이야. 쌈 누나 짱입니다. 네, 근데 굿뉴스는 뭐냐? 한 1년 반, 2년 지나면은 보통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굿뉴스입니다. 그게 안 먹혔던 때가 2번 있었죠. 2001년, 2008년 이때였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보면요. 그 샘 룰이 뜨고 6개월 후에는 주식이 비실거리잖아. 보면은 비실거리는데 왜 1년 후에는 주식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가? 주식은 언제부터 오르냐면요. 경기 침체 말기부터 올라갑니다. 경기 침체 말기는요. 그때 실업률이 엄청 늘어나 있고 진짜 분위기가 안 좋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은 경제를 6개월 앞서 나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 말기부터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보통 1년 내에 말기까지는 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M2 그러니까 통화량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느느냐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59년 11월에 싸움 룰이 떴잖아. 근데 돈 풀기 시작한 게 60년 8월이었습니다. 이게 한 9개월 후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한 1년 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좀 비실거렸잖아요. 그 후에 회복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70년 3월에 싸움이 떴는데 8월부터 돈을 풀기 시작해서 그래서 6개월 동안 비실거리다가 그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있잖아. 2020년 4월에 이게 떴는데 이미 중앙은행들이 그 전달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는 진짜 안 좋았는데 벌써 이때부터 그 첫 달부터 막 그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또 이제 어떤 사례가 있니? 예를 들면은 81년 11월 이제 이때도 이제 싸움이 떴는데 벌써 4개월 전부터 돈을 많이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살짝 하락이 있었는데 하락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1년, 2008년 이때는 경기 침체가 미국이 정말 세게 와가지고 돈을 막 풀었거든요. 왜냐면 21년 6월에 쌈이 떴고 2001년 6월에 쌈이 떴고 9월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9/11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래도 1년 동안 주식시장 계속 비실거렸습니다. 왜냐면 이때 경기 침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때도 그래. 2008년 2월에 싸움이 뜨고 9월부터 돈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는데 10월에 리만 터지고 경기 침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1년 넘게도 주식이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 이때부터 회복하긴 했네. 그러니까 이제 2009년 초반에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결론 싸움이 뜨면은 주식시장이 안 좋다. 근데 돈을 빨리 풀면 풀수록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은 다시 빨리 반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돈을 빨리 풀까가 결국 지금 결론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근데 대선이 바로 석 달 앞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잘 안 풀겠어? 내가 보기 무조건 풀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11월 초에 지금 선거를 하잖아요. 11월 5일인가 그런데 그때 경기와 주식시장이 별로면은 민주당 패배는 확정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내가 보기엔 무조건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파월을 조져가지고 금리를 낮추든지 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사실 금리가 5.5%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처럼 지금 벌써 금리가 0%야? 그럼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잖아. 그럼 뭐 양적 완화를 해야 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금리만 내려도 돈이 풀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5.5%에서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패배한다 하면은 파월도 잘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잘리면은 이제 정관기호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데 저기 트럼프 사람 아니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미래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준 의장 잘리고서 그 다음 자리 뭐 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 미국은 똑같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정부 입김을 봤는데 그럼 좋은데 오세요 하고 제 지금 정부가 싫어하는데 절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은. 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제 돈을 아마 굉장히 빨리 풀기 시작할 것 같고요. 9월부터 이제 당연히 금리나 내려갈 것 같고, 금리나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2001년, 2008년 경기 침체 이런 역대급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은 돈만 풀면은 주식은 금방 다시 오른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경기와 주식은 다릅니다. 돈을 푼다고
그렇다고 경기가 급반등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은 일단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시장에 도움을 줄 겁니다. 요약, 퀀트의 가슴을 뛰게 하는 룰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클리어한 룰이 있고 그 룰대로 했으면 어떻게 그 우리가 수익이 나왔을지 그걸 분석할 수가 있잖아. 퀀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실업률 시그널이잖아요. 이게 뜨면은 지금까지는 늘 경기 침체 초기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이 뜨면 확실히 주시장의 악재입니다. 3에서 6개월 동안에 비실거리는 사례가 안 비실거리는 사례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나 돈을 푼다. 그러니까 M2 성장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런 문제가 보통은 해결이 됩니다. 주시장은 다시 상승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돈을 안 풀고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석 달의 대선이기 때문에. 근데 2001년, 2008년 같은 경우는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기 침체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시장이 회복을 한동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경기 침체는 역사적으로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빡빡 돈을 풀면은 오히려 꽤 금방 주시장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미국 시장을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 전망치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청 우리가 슬퍼할 것까지는 없지만 네, 그런데 확실히 그 전보다는 미국 시장의 전망이 나빠진 거는 맞다라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